네,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2023년, 24년 물량 과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23년, 24년은 수요 대비 물량 과다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중에서도 대구 부동산 23년 물량 과다를 주제로 만든 영상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안에 댓글들을 보면 사람마다 같은 사항을 놓고도 관점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만 결국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고 좋은 입지는 걱정 없다는 의견들도 있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으니 떨어질 때가 되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이니 욕이나 반말, 과격한 표현은 가림 처리됩니다. 삼가해 주시고요. 해당 영상에서는 단순 공급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대구가 공급이 느는 이유를 공부하고 좋은 입지를 찾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는 현재 개발 호재가 많고 여기저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주변으로 인프라가 좋아지고 주거 수요가 늘어나면 개발자나 시행자들은 미리 앞서 움직입니다.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아 가격이 조정받거나 출렁일 수는 있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입지가 좋은 곳은 다 같이 오를 때 더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량 변수 하나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고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라 좋은 입지를 선택해서 보유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을 작년에 올렸지만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 달라진 주변 상황들과 이슈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물량에 대한 자료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취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비상식적인 대책들로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또한 물량 폭탄이니 망한다식의 자극적인 제목들로 비관론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분석 또한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변수가 없는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말이죠. 사실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면 코로나 터지고 실업자 증가하고 자영업자 폐업하고 내수 경기 마비, 그리고 공급 물량은 과다 예상, 당연히 미분양 뜨고 가격 조정 받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계속 풀고 사상 최저금리로 내리고 그 와중에 전세 마비, 공급 억제 주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죠.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런 황당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공급 물량에 대한 자료들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 내린 것은 모르겠다입니다. 23년, 24년에 물량이 많은 건 인정. 근데 그게 대구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킬 상황을 불러올지, 아니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격 방어를 해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대구의 많은 입주 물량 중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1000세대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 중에 조합원 물량이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조합원 물량은 순수 공급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미 주인을 찾았으니까요. 우리가 우려하는 건 공급이 많아 주인을 못 찾는 아파트 세대가 느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분양 현황 정보입니다. 마지막 탭에서 제가 보기 편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21년 입주부터 24년 입주까지 모아서 정렬을 시켜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1년 같은 경우는 16,480세대 중 일반 분양이 14,450세대입니다. 보통 부동산 지인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는 대구 연간 적정 수요량을 12,000세대로 잡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빼도 조금 넘지만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6,892세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외곽이나 공공주택, 행복주택이 아닌 도심지 일반 물량입니다. 도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물량, 색칠한 부분,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을 보면 일반 분양은 약 15,000세대 정도네요. 그리고 그 중에 도심지 물량은 12,000세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2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분양이 약 2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심지 물량은 19,0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 세대수는 31,000세대지만 그중 순증가분은 23,000세대, 그리고 그중 도심지에 영향을 미칠 물량은 19,000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파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상 월별로 나눠봐도 특정 어느 달에 몰리지 않고 구별로 안배가 되어 있죠. 1월에 수성구, 중구, 동구, 2월에는 입주가 없네요. 그리고 3월에 서구, 동구, 남구, 4월에는 동구, 서구, 그리고 5월에는 달서구 둘, 북구 둘이지만 오페라 W 말고는 세대수가 작죠. 이런 식으로 월별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 보실 분들은 천천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에 전입 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에 전세 물량이 지금보다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등기치고 전입을 해야 하니까요. 단순히 물량만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24년 이후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혹 대구 여기저기 공사판이라며 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분양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구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물 용적률 제한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1000% 이상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토막 수준으로 용적률 제한을 둔다고 하니 시행자나 개발사가 앞다투어 사업 신청을 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신청 예정이었던 것도 부랴부랴 당겨서 유예 기간 동안 준비해서 신청해 버리는 것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고층 주상 복합은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각종 규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 일정이 점차 밀리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4년 이후 입주 물량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24년 이후 공급이 없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23년에 매입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민들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 소득도 높아지고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수중에 현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비층인 30에서 50대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 투자 활동을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레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책이나 유튜브 등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잃고는 결과론적인 문제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가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고를 때 예전 세대보다 더 신중히 갖고 싶어할 아파트를 고르고자 할 것이고 그것은 곧 입지 좋은 아파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에 눈을 뜬 소수만 입지 좋은 아파트를 구별해 내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전반적으로 공부가 된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입지 좋은 아파트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3년, 24년 물량 과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물량에만 매몰되지 말자고 만든 영상이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 가진 것 다 팔아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물량이 많다, 부동산 망한다, 이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년, 24년 물량 과다를 대비해 어떤 전략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전략이 좋을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